자, 들어가겠습니다. 간평이 좀 어렵죠, 그죠? 이제 생소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계속 뭐 염리 그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염리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적합과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기여와 균형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수입 배분의 원칙은 뭐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은데 얘는 그냥 정의만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죠? 그래서 수입 배분은 자 이렇게 봅니다. 수입 배분의 원칙은 자, 우리가 그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시킵니다. 뭐 경영도 생산의 4요소라고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팔게 되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익을 지가 먹어야 돼요. 이 수익을 나눠줘야 돼요. 그게 수익 배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부동성에 인해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 토지는 지대를 지불하는 것이 제일 나중에 배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본은 이자고 경영은 이윤이라고 본다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배분하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노동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회사에 노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만약에 임금을 제대로 안 주면 단대로 이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변 요소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변 요소에 먼저 배분이 되고 나중에 고정 요소로 가자는 얘기죠. 그럼 토지가 제일 나중에 배분이 되잖아요. 그죠? 토지가 남는단 말이에요. 남는 걸 왜 자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일단 아직은 안 배우셨지만 나중에 수입 방식에서 수익환원법의 순수익 구하는 게 토지 잔여법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그냥 자녀와 잉여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에 찍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정의가 중요한데 이 정의에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얘기가 힌트가 나와요. 가볼게요. 자, 개념이 보시면 토지, 자본, 노동, 경영 각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수익은 이들 각 요소에 배분된다는 게 들어가 있죠. 수익을. 그래서 원칙에도 한다. 이때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고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분된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은 최종적으로 배분하게 받게 된다는 원칙은 수익 배분의 원칙을 찍으셔야죠. 그죠?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 자, 니은번 부동산이 기록되는 순수익을 기초로 가치를 평가할 때 나중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걸 배우십니다. 잔여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잔여나 그 다음에 기억의 잉여나 이런 게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것도 내부적인 건데요. 자 내부적인 걸 얘기를 하죠. 자 수익 체증 체감은 자 우리가 건물 올릴 때 수익이 체증하지 않고 체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 올릴 때 수익이 체증하는데 갑자기 더 건물을 더 올리면 체감해서 임대료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체감하게 되면은 건물 올리면 안 되죠. 그죠? 채용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에 들어가요. 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까 기여의 원칙처럼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에 이제 우리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볼게요. 자, 수익 체증 체감 원칙 개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수확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확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 있죠. 이걸 따와서 부동산의 단위 투자액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이에 따라 총수익은 증가되지만 일정한 한계점을 지나면 단위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점차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시면 적용의 기억, 추가 투자에 대한 적정성 판정이라는 게 있죠. 이걸 박스 쳐보세요. 그래서 아까 왜 그 기여의 원칙과도 관련되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다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 관련됩니다. 그죠? 추가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입니다. 적합은 외부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장 안의 주택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시장 안의 주택은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건 외부 환경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환경입니다. 환경이 생각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부적인 요인이고 치유가 불가능하니까 경제적 감가예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 분석 관련된다.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적합의 원칙은 개념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대상 부동산의 외부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환경 앞에 외부가 생략될 수 있는데 외부적인 거죠.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이건 외부적인 판단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점은 상업,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지해야 되고, 정액에 보시면 니은번 체크. 대상 부동산이 인근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적합의 원칙은 부합하지 않는 건 경제감가예요. 경제감가 박스. 경제감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는 달리 치유가 불가능하죠. 그죠? 외부적 감가, 환경적 감가, 일치적 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넘겨보시면은 외부성의 원칙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에 공원이 들었으면 값어치가 올라가죠. 긍정적인 정의 외부성이 되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었으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성이 된다. 그러니까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 대상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 요인이 대상 부동산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은 외부 경제 정의회복과, 부정적인 영향은 외부 불경제 부회복과 되겠죠. 자, 경쟁이라는 건 이제 이것도 외부인데, 아까 수요 공급은 했었잖아요, 그죠? 수요 공급도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그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경쟁 관계도 관련이 되는데, 자, 경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순댓국집이 장사가 막 잘 되면 줄을 서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윤을 많이 올리죠. 더 많이 올리는 걸 초과이윤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그 집이, 순댓국집이 잘 되면 그냥입니까? 이 순댓국집이 막 생깁니까? 그러니까 초과이윤은 경쟁을 야기시켜요. 그죠? 그러면 경쟁을 해서 초과이윤이 다시 소멸할 수 있죠. 경쟁을 따져서 평가를 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실제로 경쟁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죠? 합니다. 자, 이것도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초과이윤이 경쟁을 야기하고, 경쟁은 초과이윤을 감소 또는 소멸시킨다는 원칙입니다. 부동산 가격도 경쟁의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중성이라는 것 때문에 공급자 경쟁보다는 수요자 경쟁이 생기니까 가격이 올라갔었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세요. 그죠? 경쟁의 원칙은 뭐 한번 적용을 읽어보시는 걸로 끝내고, 대체 원칙은 좀 체크하세요. 대체 원칙은 좀 잘 물어봅니다.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지역 분석의 동일수급권을 배우실 겁니다. 동일수급권은 수요와 공급이 동일한 지역에 서로 경쟁 관계가 있는 대체 관계 성립하는 범위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례 부동산이 있고요. 내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은 다 상업 용도로 쓰이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거의 가격이 비슷비슷합니까? 용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물리적인 대체가 절대 아닙니다. 물리적인 대체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는 용도와 기능과 가격면의 대체예요. 가격면의 대체. 그래서 자, 우리가 야, 대신해 줄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그죠? 그래서 용기가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러면 대체한다,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옆에 있는 건물이 뭐 50억이다. 그럼 나도 50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체한다. 그래서 대체 원칙은 나중에 이제 비교 방식에 가장 많은 것으로 쓰입니다. 비교할 수 있으니까, 거래사례비법에. 근데 3방식에 적용된다는 건 뭐냐면, 3방식 모두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원가를 따지는 원가 방식을 할 때도 내가 원가를 못 구하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수입 방식으로 따질 때도 내가 수입 방식을 못 구하면 다른 데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대체할 수 있거든요. 3방식 모두 적용된다. 가볼게요. 자, 대체 원칙입니다. 자, 개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이 있는 다른 재화와 및 부동산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밑줄 쳐보세요.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간은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높은 거, 낮은 거. 가격이 유사하면 효용이 높은 거 선택하죠.
여기 시험 문제 지문이 나왔었어요. 이게 대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는 물리적으로는 비대체적이죠. 근데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적 관점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 적용 갑니다. 대상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3억이면 대상 부동산 가격도 3억이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효용, 용도, 가격이 유사하겠죠. 아까 효용이 기능입니다. 따라보세요. 용기가 있어야 대신한다. 그죠? 그러니까 용도, 기능, 가격. 그죠?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의 수요 공급 과정에서 대체 경쟁이 발생하므로 수용급의 원칙, 경쟁의 원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기회병이 대체 원칙을 전제로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밑에 가시면 대체 원칙은 3방식 이론적 근거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3방식 모두 대체 경쟁과 사례 부동산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간접법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대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사례에서 가져오는 걸 간접법이라고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원칙은 3방식 모두 고려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아까 제가 대체 원칙을 전제로 한다 그랬거든요. 전제로. 그래서 기회비용은 포기한 비용인데 딱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왔냐? A와 B가 있으면 서로 대체 관계라는 것은 용도가 같아야 되고요. 주거형이어야 되고 가격과 기능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틀리냐? 자, 얘는 항상 주거지만 사용되지만 얘는 상업지도 사용되는데 상업지를 포기하고 주거지로 갔대요. 그럼 기장입니까? 기회비용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거용만 있는 게 나아요? 이용이 두 개 있는 게 나아요? 두 개 있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있는 걸 높게 평가하자는 거죠. 기회비용을 반영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투자 대상의 가치 평가를 그 투자 대상의 기회비용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할 때 포기한 다른 대안 중 최선의 것입니다. 가장. 그래서 이건 실제로 지불된 비용이 아니라 계산된 비용이에요. 인식된 비용이죠. 그래서 어떤 부지가 주거용지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업용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공업용지 평가는 기회비용이 주거용지로 평가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기회비용을 반영하는 가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세요.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 기출문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틀린 거는 2번인데요. 자, 이렇게 갈게요. 자, 여러분이 자, 요렇게 한번 암기할게요. 자, 적합은 외부적이고요. 적합은 외부적이고 그 다음에 균형은 내부적입니다. 내부적. 그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얘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이고 얘는 시장 안의 주택이니까 주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럼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 세 가지가 외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우리 학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나가면 다른 학원에 적들이 있죠. 그러면 외부에 나가면 적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보세요. 외적과 경쟁하자. 따라보세요. 외적. 그러면 적합의 원칙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외부거든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내부는 수수기균이라고 외우세요. 수수기균. 그럼 기여가 균형에 선행하죠, 그죠? 그 수수기균은 내부고 외적과 경쟁은 외부다. 그럼 봐봐. 자, 2번 가보세요. 부동산이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라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화이팅. 내부야, 외부야. 그 외부가 나오니까 균형이 나와야 돼요. 적합이 나와야 돼요. 적합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균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 나왔다고 균형 찍으시면 안 돼요. 그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럼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이 맞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 문제도 거의 시험 문제 나오면 균형과 적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 시험 문제 보신 분도 적합과 균형이 있으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정답이었어요. 균형 원칙이.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639페이지로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해요.
여기도 한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감정평가사가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의뢰했어요. 평가를 해달라고요. 그죠? 근데 평가사가 봤을 때 이 건물이 내부적으로 봤더니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딱 봤더니 여기 지금 여기 강남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강원도 산골에 있다 봐봐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럼 부동산을 분석할 때는 이 부동산을 봐야 돼요. 주변 환경이 먼저. 그럼 여러분들 입을 여세요. 개별 분석이 먼저겠어요? 지역 분석이 먼저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를 사실 때 중개업소 가셔서 몇 층짜리 몇 년 된 아파트 어떤 아파트를 물어보십니까?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떤 지역입니까? 물어봐야 이 가격에 대한 시세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느낌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자 박스에도 있지만 어떤 분석이 선행인 게 중요합니까? 지역 분석을 선행한 다음에 개별 분석이 후행이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자 밑에 보세요. 지역 분석은 관련 원칙이 적합의 원칙이고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요게 시험 문제 바꿔서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이제 이걸 안 지우고 연결시키겠는데 저 보세요. 자, 일로 와봅니다. 적합이라는 자체는 따라보세요. 외적과 경쟁하자. 그럼 적합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대상 부동산이 잘못된 거예요, 외부 환경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과 관련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는 균형의 원칙이었죠. 그죠? 그러면 균형은 이 자체니까 지역입니까? 개별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이죠. 그죠? 자, 야매로 갑니다. 자, 여러분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가죠. 도와주세요. 그죠? 그러면 균형에 지읒 들어갑니까? 적합에 지읒 들어갑니까? 적합.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균형의 원칙에 기억 들어가죠.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지역은 적합, 개별 분석은 균형에 관련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은 경제적 감가고 개별은 기능적 감가였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제가 안 되면 지읒 기억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의뢰인이 강남역에 지금 여기가 9번 출구죠. 9번 출구에 있는 하나의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럼 평가사는 그 자체를 봐야 돼요. 지역을 먼저 봐야 돼요.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해서 지역 분석을 먼저 선행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용, 표준적 이용을 봅니다. 표준적 이용을. 그래서 표준적 이용을 봐서 표준적 이용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수준을 봐요. 시세를 본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요즘은 가치라고 뜹니다. 가치 수준 이렇게 옛날에는 가격인데 가치 수준 나와요. 요즘은. 자, 그러면 요게 선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죠, 그죠? 분석해서 개별 분석을 합니다. 개별 분석은 자, 그러면 강남역 사거리는 상업용도면 상가로 져야겠죠, 그죠? 최이용을 따져야겠죠. 가장 좋은 이용, 최이의 이용.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수준, 시세를 보는 겁니까? 가격을 매겨야 됩니까? 가격이죠, 그죠? 구체적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 이따 문제 풀겠지만 가격이 이제 요새는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수준이냐, 그냥 가치냐 이게 틀린 거죠, 그죠? 수준이 들어가면 지역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냐? 따라 보세요. 선지표, 후개체,
그러면 지역은 표준적이고 개별 분석은 채용이죠, 그죠? 이게 바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박스부터 설명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볼게요. 그럼 지역 분석은 당연히 지역 요인을 파악하고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표준적용, 선지표, 개별 분석은 후계체, 채용이고 지역 분석은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근데 개별은 구체적 가격이죠, 그죠? 수준이 들어가면은 지역이에요. 수준이 빠지면 개별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토지가 움직이지 않고 부동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쉬워요. 당연히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성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적합과 균형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적합은 외부적인 요인이고 따라보세요. 지읒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무슨 분석이에요? 지읒.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균형 기억하세요. 좀 전에 균형은 기억이니까 개별 이렇게 가시는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기능적 했고 지역이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이면 개별이 미시적, 개별적, 구시적이죠. 요 박스가 시험 문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박스로서 시험 문제 거의 배정이 됩니다.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박스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넘기시면 641페이지 가시면 기출 파헤치기가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일단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밑줄 쳐보세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구체적 가격은 개별 분석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 분석은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을 파악한다고 하셔야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은 제가 요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시하시고 아 이렇구나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전 페이지 가시면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지역 분석 639. 자, 지역 분석은 어떻습니까? 지역 요인 분석하고 파란 색깔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판정한다는 이해 가시겠죠? 밑에 지역 분석은 대상 분석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그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친가를 분석한다는 건 정확하죠, 그죠? 넘깁니다. 자,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부동성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역적 특성 그 지역의 일반적 표준적 이용에 의하여 나타나며 밑에 부동산의 채용을 판정하는 데 유력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채용을 판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다라고 파악한 거는 개별 분석입니까? 지역 분석입니까? 지역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상가 건물을 져야겠다는 건 개별이죠. 채용이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무조건 그냥 지어야 돼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지역 분석을 해야 이 이용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느낌 오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역 분석을 행함으로써 사례 선택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나요? 자, 이렇게 볼게요. 감정평가사가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하려고 했더니 비슷한 거를 가져올 수 있죠. 그죠? 그런가요?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건 진짜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 건물을 사례를 부산에서 갖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사례 선택 범위가 없어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만 갖고 올 수 있는 범위를 지역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례 선택의 범위에다 박수 쳐보세요. 그 사례 선택의 범위가 이따가 배우실 동일 수급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일 수급권은 수요와 공급이 같은 동일한 지역의 권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례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럼 사례 선택의 범위를 그냥입니까? 설정해 줍니까?
설정해줘. 지역 분석이. 그죠? 그 지역 분석이 참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느낌이 오셨어요?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밑에 파란 색깔. 당연히 개별 요인을 파악하고 채용을 판정해서 구체적 가격을 구하는 작업이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642.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기초적인 것만 찾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초적인 것만 찾고 뭐 인근 지역의 성세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지금 다 잡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인근 지역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라는 게 나오고 동일수권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하려고 평가사한테 맡겼어요. 대상부동산을. 그럼 우리 학원 건물은 그냥입니까? 이 강남역에 있습니까? 강남역은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례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례가 없으면 동일수권 내에 유사 지역으로 갑니다. 유사 지역이 만약에 역삼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역삼역도 건물이 비싸죠. 똑같이 비슷하죠. 그죠?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사례를 가져와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례는 항상 그 사례 범위가 동일수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출제원들이 노리는 게 요새 뭐냐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우리 대상 부동산은 역삼역에 있나요? 강남역에 있나요? 그럼 강남역은 인근 지역이죠. 그럼 인근 지역은 그냥요.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원 건물이 역삼역에 있진 않죠. 역삼역은 다른 사례죠. 그럼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직접 영향을 주지만 유사 지역은 간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유사 지역은 동일수권 내에 있어야 되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죠? 유사 지역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반드시 인접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이 정도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따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정의가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가볼게요. 자, 지금 지역 분석의 대상은 인근 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 동일수권을 포함한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인근 지역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 체크.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그냥 있어요? 속해 있어요. 속해 있고 부동산 이용이 동질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대상부동산과 용도 기능 동질적이 있어서 상호 대체하고 가격이 동질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밑줄 직접. 자, 밑에 또 복습합니다. 자, 특징 가시면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에 속한 용도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의 가치 형성이 간접이에요. 직접이에요. 직접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인근 지역은 도시 농촌과 같은 지역 사회보다 큰이 아니라 작은입니다. 작은 애가 동그라미. 근린 지역이기 때문에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대상부동산의 아까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죠. 용도와 기능이 동질적 대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읍번에 가시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함에 따라서 인근 지역은 항상 경직 쪽이 고정 쪽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 쪽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른쪽에 4번의 인근 지역의 성세 현상,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천익이, 악화기는 제가 다음에 3, 4월 달에 해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강남이라는 1970년에 영화를 보셨듯이 강남이 지금 이 강남이 옛날에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농가 밭이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고정 쪽이에요. 항상 변해요. 변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유사 지역 가기 전에 간단하게 오른쪽에 이제 가시면 경계와 범위입니다. 그럼 인근 지역은 경계와 범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적 조건이나 공법적 규제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물리적으로 경계와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그 경계와 범위는 밑줄 치세요.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표준적 이용을. 그래서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니은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니은에다가 별표 쳐놔보세요. 이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인근 지역이
너무 범위가 넓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대상 부동산이라면 자, 너무 넓으면요. 사례는 없어요. 사례는 많아요. 사례 많죠. 사례 구하기는 쉽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너무 떨어져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있죠. 가격 순위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인근적이 좁으면 사례는 많습니까? 사례는 적습니까? 적죠. 그죠? 근데 가격 면에서는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죠. 느낌이 있었습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인근 범위가 지역적으로 확대됐대요. 자, 그러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입니까? 사례는 많습니까? 근데 가격이 틀리죠. 가치 수준 판정이 어렵죠. 근데 너무 축소되면 여러분들 사례가 많아요. 사례는 적어요. 적은데 어떻게 돼요? 사례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가격에는 판정이 좀 쉽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별표 한번 치워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인근 지역의 성세 현상은 3, 4월 달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양을 집어넣으면 머리가 아파요. 넘기세요. 유사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도 거기 파란 색깔 개념 보세요. 개념. 개념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유사 지역은 제가 아까 역삼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속하진 않아요. 않죠. 그래서 유사 지역이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가지는 지역으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진 않다. 근데 유사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기능 용도 가격 면에서는 대치 경쟁력이 성립이 되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서 기능 용도 유사하며 지역 구성 요소가 동질적인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특징, 좌측에 특징해 보시면 기억하고 니은번은 체크하십시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이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 체크하셨죠? 체크하시고 밑에 유사 지역을 선정할 때는 인근 지역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 용도면의 대체 관계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꼭 원근의 개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근접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동일수권 내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리적인 근접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으면 돼요. 떨어져도 돼요. 떨어져도 되지만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는 대체 관계가 성립된다는 건 반드시 동일수권 내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미음번의 파란색 색깔은 아직 하지 마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비교 방식을 해야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동일수권도 이번 과정에서는 개념만 잡으세요. 동일수권의 판정 기준은 제가 3, 4월 달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수권이란 이 권역이에요. 이 범위. 그래서 이 어때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가져가세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그냥입니까? 포함을 합니까? 포함을 하죠. 여기까지만. 니은번도 있는데 니은번도 제가 3, 4월 달에 빼겠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그러면 넘기셔서 자, 기출 파헤치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지금 안 한 건 말고요. 한 것만 할게요. 2번 갑니다.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이후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죠? 개별 분석이 지역 분석 이후에 바뀌었죠. 그죠? 자, 3번. 인근 지역의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게 맞죠? 3번이 정답이에요. 5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속해 있습니까? 있죠. 그죠? 그래서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안 해드린 거는 제가 아직 어떻습니까? 이건 3, 4월 달에 빼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저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선지표, 후계채. 그럼 어느 분석이 먼저 선행을 합니까? 지역 분석은 채용이에요, 표준적 이용이에요. 후행 개별 분석은 채용이고, 아까 문제 풀어봤지만 지역 분석은 구체적 가격입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얘는 구체적 가격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은 가격을 평가한 겁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수준이고 대상 부동산은 가격이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지 않아요. 속해 있어요. 속해 있고 직접 영향을 주겠죠. 직접. 근데 이 유사 지역은 간접 영향을 주겠고 속해 있지 않다. 근데 유사 지역은 꼭 지리적 위치가 인접될 필요는 없다. 이것까지만 가져가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너무 많은 걸 집어넣더라도 이게 염리 다 들어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요즘은 이제 아까 봐줬던 성성세천하게 인근적인 사이클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뭐 동일수권의 주거지 뭐 상업지에 대한 동일수권의 파악은 요즘은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3, 4월 달에 제가 이틀 동안 한 평가를 할 테니까 그때 자세히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좀 들으시는데 3, 4월 달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염두에 제가 살을 붙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보세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거의 다음 주 푸는 문제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다 얻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이 좀 어렵기 때문에 3방식은 647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개념만 먼저 잡고 좀 쉬었다가 3방식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는데 자 갑니다. 3방식이에요. 그래서 3방식.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박스를 보기 전에 647페이지 가시면 가격의 삼면성이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이 분필을 가격을 매기려고 그래요. 그럼 이 분필을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가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무슨 방식에? 그래서 갈게요. 투입되는 비용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이죠. 그래서 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이라고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원가 방식은 거래 매매가 빈번하지 못하여 주된 시장성이 낮은 공공용 부동산의 평가에 적합하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은 공공용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강남구청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에 거래된지를 평가를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강남구청을 임대해 놓아서 임대를 받지 않죠. 그 수익 방식도 안 됩니다. 이는 원가 방식밖에 못 가요. 그래서 원가 방식 하고요. 자, 시장성은 제가 이 분필이 얼마인지를 시장에서 알아봤어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시장성입니까? 시장에서 거래 매매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요게 거래되는 게 100원으로 거래되는 게 많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게 100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무슨 방식으로 한다?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임대를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비교 방식은 주택과 아파트는 자,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어떤 동산도 평가하는데 동산은 나중에 또 거래 사례로 배울게요. 토지 가치가 평가하는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 이것도 좀 체크해 보세요. 토지도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토지가 무슨 방식으로 한다? 비교 방식.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비교 방식으로 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은 제가 만약에 이 분필을 샀어요. 그러면 이 분필이 먼지도 안 나고 잘 써져요. 그죠? 그럼 사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걸 제가 쓰면서 장래에 그냥입니까? 수강료를 받을 수 있죠. 수익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산출되는 임차인이 효용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한다. 수입 방식을 가격을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고 임대를 구하는 게 수입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장래 수익이 예상되는 상업용이 임대용 부동산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용 부동산이 많이 평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를 보고 제가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접근을 하겠는데요. 자, 3방식 6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의 3년성이 아까 제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갑니다. 자, 비용성, 그 다음에 시장성, 수익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몇 방식이라고 얘기했었나요? 3방식이죠. 그죠? 그 비용을 따지는 건 이따 문제 풀어보지만 무슨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이고, 시장성은 비교 방식이죠. 그죠? 비교 방식이고, 수익성은 제가 무슨 방식이라고 했어요? 수익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쉬워요. 수익이 나오면 수익 방식이에요. 그죠? 비용이 나오면 원가고, 시장은 비교하죠. 그죠? 3방식 6방법입니다. 6방법이라는 것은 가액만 매기는 게, 이 가액이 가격이에요. 임대료도 매기죠.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방식을 미국에서는 이제 비용, 코스트 어프로치, 비용 접근법이라고 하고, 비교 방식은 마켓 어프로치, 시장 접근법, 수입 방식은 인컴 어프로치, 소득 접근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비용성은 아까 제가 우리가 공급 가격이기 때문에 투입 가치고, 임대료 비교 방식은 시장에서 봤으니까 균형 가격이고, 제가 아까 수요자, 수입 방식은 수요자 입장에서 사가지고 효용 가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건 3방식 6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장 가격이나 시장 임료는 이제 임시로 계산된 건데 가액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임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입니다. 그래서 시산이라는 개념은 제가 3, 4월 달에 오른쪽을 이제 뺄게요. 3, 4월 달에 이제 뺄 거고, 그냥 시산이라는 자체만, 시산은 뭐냐면 시산은 임시로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시산 가액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이죠. 그래서 대충 한 거죠. 그래서 원가법에서에 대한 시산 가액을 적산 가액이라고 하고, 적산법의 임대료에서 나오는 임료를 적산 임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은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됐던 사례를 비교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거래 사례를 비교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가 많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례를 비교해서 내 부동산을 구했다. 그래서 사례와 비교해서 준했다. 비중 가액.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임대라는 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당연히 임대가 나왔으니까 임대료겠죠. 그죠? 그래서 임대 사례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건 당연히 비준 임료가 되고, 수입 방식입니다. 수익은 장래 생기니까 그 장래를 현재로 환원해요. 수익 환원법. 그때 가액을 수익 가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익 분석법이라는 게 있죠. 수익 분석법은 이건 수익 임료입니다. 임료를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기출 문제를 풀 텐데요. 자, 힘드시죠? 그죠? 당연히요. 왜? 아니, 공인중개사 따라왔는데 평가사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 이거 봐봐. 이 세 글자예요. 세 글자. 그죠? 이 가로쳐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가 가로쳐서 이렇게 나왔고. 그럼 자, 보세요. 얘는 7글자고 얘는 5글자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 기출문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 옆에 글씨가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글자 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여기는 몇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3글자죠. 그죠? 대답해 주세요. 그죠? 그럼 여기는 수익환원법이 맞아요? 원가법이 맞아요? 몇 글자야 되니까? 3글자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냥입니까? 옆에 글씨와 글자가 맞아야 됩니까? 그럼 여기 몇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7글자죠. 그죠? 그럼 여긴 적산법이 들어가야 돼요? 임대사례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고, 여긴 5글자가 맞아줘야죠. 그죠? 그럼 원가법이 들어가야 됩니까? 수익환원법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죠? 그다음에 자 갑니다. 수익이니까 다 수익이죠, 그죠? 수익이 들어가고요. 자 비교니까 그냥입니까? 비교합니까? 비교하고 원가가 들어가니까 원가가 들어가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주의할 게 얘는 가액이고 얘는 임대료예요. 따라해보세요. 원가법, 원가액. 그럼 얘는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자 보세요. 얘는 거래와 임대가 있죠. 그럼 얘가 임대라는 거 느낌 오셨죠? 이렇게 가액이고 수익을 환원하니까 가액이고 분석하면 임료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다음 페이지 가셔서 빨리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염리 기출 파헤치기 옳은 거 있죠? 빨리 맞히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옆에 글씨랑 글씨를 맞히라니까. 여러분들 저 신림동에서 감정평가 강의하는 놈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맞히란 말입니다. 자, 일단 가는 비용성이죠. 여러분들 화이팅. 니은은 옆에 임대사례비교법이 7글자죠. 그러면 7글자가 있는 거는 거래사례비교법밖에 하나밖에 없잖아. 수익하나법 옆에 디귿의 수익하나법이 5글자죠. 그럼 5글자 있는 건 수익분석법 하나밖에 없잖아. 느낌 오셨어요? 이렇게 가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넘겨보세요. 아까 648페이지로 가시면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박스 밑에 토지의 가치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토지는요 원가 방식이 아니라 비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자, 토지가 왜 비교 방식을 써야 되는지 이제 볼게요. 자, 갑니다. 자, 한번 봐봐요. 원가법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보세요.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여러분 입을 여세요.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원가를 구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 분필은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그럼 이따가 제도원가라는 게 나와요. 100원을 제도원가에서 감가돼서 10원이 날아가면은 얘가 90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원가법이에요. 그죠? 그럼 토지는요, 만들어낼 수가 없죠. 감가가 안 되죠. 토지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의 사용은 건물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해야 돼요? 비교 방식으로 해야 돼요? 비교 방식으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비교 방식으로 이 공시지가라는 자체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표준지 공시가예요. 그럼 우리 학원 근처도 표준지가 있겠죠. 그걸 갖다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신기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도 7글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7글자니까 어느 방식에 들어갑니까? 비교 방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갈게. 토지는 무슨 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몇 글자야? 7글자. 그럼 7글자 들어가는 데가 다 어디에 있어? 비교 방식에 있죠. 느낌이 오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요거 가로쳐서 또 나올 수 있겠지. 밑에가 토지가.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건 이따가 다시 또 할 거예요. 그죠? 다시 할게. 토지는 염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 원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사용할 수가 없다? 없다. 토지는 원가로 가야 된다? 비교해야 된다? 비교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넘기시면은 650페이지로 가시면 원가법이라는 게 있죠. 원가법 찾았어요? 그죠? 그래서 원가법. 그래서 원가법은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었다가 가겠습니다.